지금 러시아 전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조 원 규모의 최첨단 제조 공장이 갑자기 완전 정지됐는데요. 한국 기업을 강제로 축출하고 독자 운영을 선언한 지 90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공장 하나가 멈추자 러시아 국가 전체 산업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물류센터 마비, 군수공장 불량률 68% 급증, 발전소 3곳 동시 정지까지 연쇄 붕괴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게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보호 시스템이 작동한 거였는데요. 신뢰를 배신한 국가를 기술 자체가 심판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과연 러시아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이런 이야기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남겨두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반 페도로프입니다. 러시아 국가전략제조단지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어요. 24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는 한국 기업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죠. 1조 원 규모의 최첨단 설비가 제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67대의 정밀 가공기계, 23개의 자동화 라인, 그리고 5개의 품질 검증 시스템이요. 각각의 기계는 독일제 엔진 한 대보다 비쌌습니다. 제가 평생 벌어도 살 수 없는 가격이었어요. 모스크바에서 내려온 행정명령서 한 장으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전략적 필요에 의한 자산 보호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한국 측은 사흘 안에 모든 인력을 철수했습니다. 항의도 없었고 협상 요구도 없었어요. 너무 쉬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간단했어요. 사람들은 떠나도 기계는 남아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장 중앙 제어실에서 시스템을 점검했어요. 모든 라인이 정상 상태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전력 공급도 안정적이었죠. 냉각 시스템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매뉴얼까지 남겨뒀어요. 제 부하 직원 15명이 각 라인에 배치됐습니다. 모두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진이었어요. 모스크바 공과대학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죠. 이론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생산 라인을 가동했을 때의 기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기계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이요. 마치 거대한 교향악단이 연주를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해냈다는 자부심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기계는 남는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확신했어요. 기술이라는 게 결국 기계와 매뉴얼의 조합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둘이 다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 흐름을 바탕으로 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기계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설계가 있다는 걸요. 가동 열흘째,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 공급받던 핵심 부품 재고가 바닥났어요. 정밀 베어링 300개, 제어 칩 250개, 그리고 센서 모듈 400개가 부족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일주일 빨랐죠. 모스크바 본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예상과 달랐어요. 중국 측과 협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 부품과 동일한 사양이라고 했죠. 가격도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중국 기술진 8명이 공장에 도착했어요. 베이징에서 온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져온 부품을 보는 순간 미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외관은 거의 똑같았지만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재질도 미세하게 다른 것 같았죠. 품질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중국산 부품들은 기본 규격을 모두 통과했어요. 치수도 정확했고 전기적 특성도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생산 라인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산과 중국산을 구분해서 사용했어요. 비율을 정확히 기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했죠. 시스템 모니터에서 경고 메시지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비정품 부품 감지라는 문구가 반복됐어요. 하지만 생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품 품질도 기준치를 유지했죠. 그래서 이 경고들을 무시하기로 결정했어요.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경고 메시지는 1일 보고서에만 기록하라고요. 시스템 로그에서는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모스크바 본부도 같은 생각이었죠. 중국산 부품 비율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20%에서 시작해서 25%까지 올라갔어요.
여전히 생산량은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오히려 원가 절감 효과가 나타났죠. 하지만 잠들기 전마다 이상한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왜 그렇게 쉽게 철수했는지 궁금했어요. 저항 한 번 없이 모든 걸 포기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뭔가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경고는 보고서에만 남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중국산 부품도 결국 같은 기능을 하니까요. 숫자로 보면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가동 90일째 아침, 모든 게 멈췄습니다. 오전 9시 37분이었어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시간입니다. 67대의 기계가 동시에 정지했거든요. 마치 거대한 심장이 갑자기 멈춘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정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전력 공급은 정상이었습니다. 냉각 시스템도 돌아가고 있었죠. 조명도 켜져 있었어요. 오직 생산 라인만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중앙 제어실로 뛰어갔습니다. 메인 모니터에 빨간 글씨가 떠 있었어요. 보호 모드 활성화라는 문구였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비정품 부품 비율 30% 초과라고 적혀 있었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려 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재부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화면만 반복됐죠. 시스템이 제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부하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누군가 전원을 완전히 끄고 다시 켜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소용없었죠. 기계 앞에 서서 멍하니 바라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돌아가던 라인이었습니다. 생산량도 목표치를 넘어섰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중국 기술진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현상은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부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죠. 모스크바 본부에 긴급 상황을 보고했어요. 하지만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원격으로 조작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죠. 하지만 네트워크는 이미 차단된 상태였어요. 오후가 되자 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어요.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해서 멈춘 거였습니다. 비정품 부품 비율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밤늦게까지 매뉴얼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남긴 자료에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숨긴 것 같았어요. 이건 고장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서서히 밀려왔습니다. 누군가의 의도였어요. 기계가 아니라 설계자의 판단이었죠. 우리는 지금까지 감시받고 있었던 겁니다. 사흘째 되는 날, 진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공장이 멈춘 게 단순한 생산 차질로 끝나지 않았어요.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전국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나왔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물류센터에서 왔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 중앙 물류 허브가 마비됐습니다. 우리가 공급하던 제어 부품 없이는 자동 분류 시스템을 가동할 수 없었거든요. 하루 처리량 10만 개 화물이 모두 정체됐어요. 두 번째는 군수 공장이었습니다. 우랄 지역 군수 제조업체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납품하던 정밀 부품 없이는 생산을 계속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불량률이 68%까지 치솟았다고 했죠. 가장 충격적인 건 전력시설이었어요. 시베리아 발전소 3곳에서 동시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 공급하던 터빈 제어 부품이 교체 시기가 됐는데 대체제가 없었던 거예요. 모스크바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화상으로 참석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있었죠. 하지만 해결책은 아무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였습니다. 한국 기업이 운영할 때는 단순히 부품만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전국 산업 네트워크의 핵심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죠. 인공지능 시스템이 비정품 부품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산 부품을 섞었을 때마다 경고를 보낸 이유가 있었어요.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였던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시스템이 학습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비정품 부품의 패턴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차단했습니다. 우리가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사용한 데이터도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밤새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한국 기업 시절 이 공장은 러시아 전역 2,300개 업체와 연결돼 있었어요. 그중 핵심 시설 67곳이 우리 부품에 직접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우리를 선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그렇지 않은 상대를 구분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후자로 분류된 거죠.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었어요. 정교하게 설계된 보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었어요. 가동 정지 일주일째 모스크바에서 특별팀이 내려왔습니다. 팀장은 세르게이 말로프였어요. 대통령실 산업안보 수석이었습니다. 키가 1m 90cm의 덩치도 컸죠. 첫인상부터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말로프는 회의실에 들어오자마자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한국 놈들이 우리를 농락하고 있다고 소리쳤어요. 그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측에 압력을 가해서 즉시 시스템을 복구하라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한국 기업 대표단이 공장에 도착했어요. 박도현이라는 엔지니어가 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말로프는 이들을 회의실로 불러들였어요.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지금 당장 시스템을 정상화하시오. 말로프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박도현은 차분했습니다. 기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라고 대답했죠. 감정적 동요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말로프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협상이 아니라 명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하지만 박도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카메라가 있었어요. 생중계 표시등이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말로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박도현이 설명했습니다. 유엔 산업안전위원회와 34개국 대사관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투명성 보장을 위한 조치라고 했죠. 저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회의실 곳곳에 설치된 장비들이 보였어요. 한국 측이 미리 준비해 온 거였습니다. 모든 대화가 기록되고 있었던 거죠. 말로프가 당황해서 카메라를 끄려고 했어요. 하지만 박도현이 막았습니다. 국제법상 증거보전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죠.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였어요. 회의실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언론인들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CNN, BBC, 로이터 기자들이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연락한 거였죠. 카메라가 우리를 향해 돌아왔어요. 말로프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권총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오해가 있었다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게 생중계로 전 세계에 노출됐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총 대신 카메라가 발사된 거였습니다. 한국 측은 처음부터 이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했던 거예요.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시도를 역이용한 겁니다. 생중계가 계속되는 가운데 박도현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보호 시스템의 설계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였어요. 화면에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습니다. 각 부품마다 고유한 식별 코드가 있었어요. 한국산 정품에는 암호화된 인증서가 내장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디지털 지문 같은 거였죠. 박도현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비정품 부품 비율이 30%를 넘는 순간 시스템은 자동으로 보호 모드에 진입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마치 대학 강의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산 부품을 사용할 때마다 시스템이 감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매번 경고 메시지를 보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알림이 아니라 카운트다운이었던 거죠. 이는 제재가 아닙니다. 박도현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안전규칙입니다. 비정품 부품으로 인한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보호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설계였다는 거죠. 말로프가 소리쳤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다면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나? 박도현은 매뉴얼을 꺼내며 답했어요. 927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을 뿐이었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보호 시스템은 전 세계 한국 기술이 적용된 모든 시설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일본, 독일, 싱가포르의 공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글로벌 표준이었던 거예요.
박도현이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시스템으로 방지된 사고가 2,317건이었어요. 부품 불량으로 인한 폭발, 화재, 인명피해를 막은 사례들이었습니다. 안전을 위한 설계였다는 증거였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말로프도 더 이상 항의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카메라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드러난 거였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요. 박도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신뢰 기반 파트너십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협박이나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설명한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강탈한 건 기계가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기술로 완성된 처벌을 받고 있는 거였죠. 가장 정교하고 우아한 방식으로요. 굴욕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존경심도 느꼈어요. 이런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들에 대한 경외감이었습니다.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철학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생중계 이틀 후 모스크바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크렘린 최고회의 결정이었어요. 모든 조건을 수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제적 망신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죠. 한국 측이 제시한 조건은 3가지였어요. 첫째, 공장 자산을 1달러에 상징적으로 반환할 것. 둘째, 손실배상금으로 수조 원을 지급할 것. 셋째, 대통령이 직접 공개 사과할 것이었습니다. 가장 굴욕적인 건 3번째 조건이었어요.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가 전 세계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국가 산업이 완전히 마비될 위기였거든요. 사과 발표 준비가 한창일 때 저는 공장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시스템이 먼저 복구될 가능성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기계들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과를 기다리는 것 같았죠. 오후 3시 정각 크렘린에서 생중계가 시작됐어요.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준비된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한국 기업의 정당한 자산을 부당하게 압류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우리는 국제법과 상호 신뢰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각 단어가 무거워 보였어요. 사과가 끝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공장의 메인 시스템에 초록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천천히 순서대로요.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생산 라인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기계음이 공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하지만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기쁨보다는 부끄러움이 더 컸거든요. 박도현이 공장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과 직후 바로 달려온 거였어요. 단계적으로 재가동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산 정품 부품으로 교체하면서 천천히 정상화한다는 계획이었죠. 그는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만족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이런 모습이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고개를 숙이자 기계가 다시 움직였다는 게 모든 걸 말해줬어요. 기술에도 예의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신뢰를 배신하면 시스템도 등을 돌린다는 걸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정한 체념을 경험했어요. 동시에 수용도 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게 됐거든요. 때로는 고개를 숙이는 게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 달 후 공장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 22명이 복귀했어요. 박도현을 포함해서 모두 예전 팀원들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돌아왔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들의 태도였어요. 과거 일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비난도 없었고 우월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원래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동 운영 체제가 시작됐어요. 저는 러시아 측 책임자로 남았습니다. 박도현과 함께 일하게 됐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지나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매뉴얼이 다시 펼쳐졌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읽었습니다. 927페이지를 모두 숙지했어요. 보호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 비정품 부품 사용 시 주의사항도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생산량이 안정화됐어요. 한국산 정품 부품 사용률이 95%를 넘어섰습니다. 품질도 예전 수준을 회복했죠.
더 중요한 건 시스템이 다시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박도현이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줬습니다. 예측 유지보수 시스템이었어요. 부품 교체 시기를 미리 알려주는 기능이었습니다. 신뢰관계가 회복되면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러시아 직원들도 변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 조언을 진지하게 들었죠. 이전처럼 자존심 때문에 거부하지 않았어요. 실력을 인정하게 된 거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기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신뢰의 결정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기술 뒤에 숨어있는 철학을 이해하게 된 거죠. 어느 날 박도현이 말했습니다. 기계의 주인은 국가가 아니라 신뢰였다고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정리해줬어요. 우리가 지난 몇 달간 겪은 일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고통스러웠지만 배울 게 많았습니다. 기술이란 단순히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공장은 이제 예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기술자들이 함께 협력하고 있어요. 이 영상은 현재 흐름을 바탕으로 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신뢰가 회복되면 기술도 따라온다는 교훈을 남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이 흐름은 다음 영상에서도 이어집니다. 구독해 두시면 중요한 장면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